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외교의 대두와 전개, 문화공공외교의 개념과 전개, 한국의 문화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 사례들, 유네스코와 문화공공외교 사례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공공외교의 대두와 전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문화공공외교의 개념과 전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문화공공외교 사례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유네스코와 문화공공외교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문화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 공공외교의 대두와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외교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강조되는 것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공공외교는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기여공공외교라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됐고, 그리고 특히 외교부에서는 문화, 지식, 정책 이 세 가지를 중시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의 도입에 시간이 늦다 보니까 2016년에 공공외교 법이 만들어지고 2017년부터 1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됐고, 여기에서는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을 공공외교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기에 있어서 안보 외교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 공공외교를 사용할 경우에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것이 강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시기에 북한과의 대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한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다양한 안보적인 문제가 대두됐고, 이때에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들에게 한국의 정책을 알리고 친한 인사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공공외교가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화 공공외교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21세기 국가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공공외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외교가 한국의 경우처럼 국가의 브랜드,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선전과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현대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많은 예산, 많은 조직, 많은 인원들을 공공외교에 쏟아부을 만큼 이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일까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개념의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에 공공외교의 개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변화된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도전은 뭘까? 이런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시각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라는 공통적 에센스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외교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비밀 외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외교가 공개 외교화 하게 됐습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외교에 있어서 여론이 중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필 때 국내의 여론, 그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외교 정책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잘 먹히려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혹은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지금의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 말을 공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공적인 선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공보처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해외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외교랑 다른 바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국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교육을 하고 미국을 이해시킴으로써 사실상 외교에 있어서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1965년도에 미국의 터프스 대학의 플래처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이제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다른 나라의 여론이 외교 정책에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굉장히 대중의 여론이 중요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그때는 베트남 전쟁이 심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그러한 반전운동도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을 계속 이끌겠다는 정책, 이 정책을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인식시키려면 다른 식의 외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백색 선전, 흑색 선전, 회색 선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흑색 선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위장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 흑색 선전이죠. 그에 반해서 백색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반면에 회색 선전은 공식과 비공식이 혼합돼 갖고 약간 불분명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여러분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의 선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소련의 공산국가들의 선전활동. 이것은 진실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선전해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디어,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 또는 방송과 같은 경우 예전에는 또 삐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한, 북한이 서로 삐라를 선전 유인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포스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이 선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전의 효과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전쟁기에는 또 선전을 통해서 타국의 국민들, 타국의 지도자들을 동물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선전이 냉전기에 있어서는 지금의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교차가 됐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외교도 하면서 선전도 했다. 그래서 선전에 있어서의 문화외교적 특색이 또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외교라고 지금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문화외교라는 표현보다는 문화교류, 국제교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외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행동한 것들도 동일하고 다만
좀 더 선전에 가까우려면은 뭐가 될까요? 목적성이 좀 더 강해지겠죠. 반면에 문화외교는 간접적이라든지 비목적성 또는 보편성을 띠고서 전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문화외교입니다. 유럽은 예술을 중시하면서 이 국가 선전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전하면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햇볕 정책 얘기하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은 뭐예요? 오히려 따스한 햇볕을 주면은 서서히 옷을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이, 은밀한 활동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탈냉전기에는 문화외교와 선전이 경쟁하듯이 진행됐다면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대 때는 이제 더 이상 공산권의 선전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공산권이 없어졌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으니까. 그러면서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새로운 변화인데요. 하나는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라든지 NGO라든지 개인들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정보통신에서의 변화입니다. 인터넷의 도입입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확산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대중화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쉽게 속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선전이라고 하는 것, 일방적 선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특히 SNS 같은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소위 네티즌 또는 네티즌 여러 명들이 모인 집단지성 이런 말들이 중시가 되고 공공외교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전, 문화외교 이런 양상들을 공공외교라는 틀로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특히 9.11 테러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해외에 있어서의 미국에 대한 가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곧 공공외교가 도입되게 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